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 진입할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하락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3고 위기 속에 정부가 다양한 경제 정책을 내놓곤 있지만 당분간 경기 침체 위기는 계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뭐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라는 말을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름값도 올랐지, 장보기 물가도 다 올랐지, 네네네. 여기에다가 금리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평론가께서는 지금 이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좀 아이러니컬하지만은 사실은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확한 판단이겠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긴축을 하는 거고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오르지 않으려고 하면은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가 잡힐 수 있는 어떤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네. 따라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사실은 75bp란 거대한 발걸음, 자이언트 스텝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뭐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죠. 예. 한국 역시 사실은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이미 5%를 넘었고 한국은 사실은 미국보다는 물가 상황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늦게 시작이 됐고 또 2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린 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금리 인상의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맞겠죠. 네네. 예. 그러면은 연말쯤에는 8%대 금리에 진입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 높은 겁니까? 8%대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나마 좀 덜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미 뭐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7%를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준이 현재 이제 연준의 그 기준금리 자체가 상단이 1.75%인데 올 연말까지 3.5%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올릴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2배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현재 고정금리 상단이 7%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최소한 8%는 넘어갈 거는 거의 분명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예. 네. 8%. 네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 이미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94년도 이후에 처음인 건데 네, 그렇습니다. 한 차례 더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행도 때려야 뗄 수 없을 것 같고 네. 빅스텝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뭐 거의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연준 같은 경우가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최소 0.50%포인트, 만일 올릴 경우에 0.75%포인트를 갖다 올릴 거라고 거의 뭐 의사록에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예. 만약에 연준이 0.50%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단, 한미 금리 차가 역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건 한국은행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한국 역시 인플레이션 문제가 점점 이제 막 발화돼가지고 이제 미국보다 좀 늦게 발화돼가지고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걸 어쨌든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떤 임무, 목표를 갖다가 한국은행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에 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0.50%를 올릴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예, 예.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겁니까? 일단 돈이라는 거는 금리가 높은 대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단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미국으로 반드시 돈이 쏠리고 외화가 유출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외화가 유출되지 않으려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해야 돼요. 가령 뭐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고 경산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가 나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게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그렇죠. 신뢰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앞으로 한국 거네요. 경제는 좋아질 거고 원달러 환율이 낮아질 거다. 다시 말해서 원화가 강세가 될 거다. 예. 이런 어떤 기조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으로 돈이 몰려들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역으로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이미 1,300원을 갖다가 거의 뭐 건드릴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도 뭐 어쨌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으면 반전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 볼 수 금리가 있겠죠. 역전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2020년 2월에도 그랬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파급력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한국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죠. 그게 왜 똑같은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전망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계속될 거라는 어떤 전망들. 이런 전망들에 기초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좋을 것이냐의 여부가 사실은 한미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그게 뭐 외화 유출을 갖다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엔 환율 등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한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하. 그런 것들은 좀 불안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집값도 많이 올랐고 이러는 동안에 네.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행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분들을 영끌족이라고도 부르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 지금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대출을 받았으니까 다달이 이자를 내고 있을 텐데 이 이자 부담이 상당해질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한 2%포인트 정도만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8월에 비해서 평균 예. 제1금융권에서 빌렸을 때 얘기입니다. 3억을 빌렸으면은 예. 한 달에 50만 원씩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끌족이라고 그러면 뭐죠? 제1금융권에서만 빌린 게 아니라 신용대출도 받고 그쵸. 하다못해 카드론도 받았을 거란 얘기죠. 그럼 이분들이 지난해 8월에 비해서 금리가 평균 얼마 정도 올렸을까를 계산해 보면은 예. 사실은 일반적인 도시가구 근로자 그 가처분 소득이 한 420만 원 정도 되는데 가구당. 근데 그 중에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이 추가로 이자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굉장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게 이렇게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집값도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게 지금 깡통주택이 이제 네네. 돼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도 나중에는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만약에 이런 고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에 지속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네. 이 부동산 시장의 그 변동성 자체도 작지는 않아요. 일단 지지선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시장이든지 사실은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데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은 급락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빚을 좀 무리하게 내가지고 집을 산 분들 같은 경우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뭐 전세를 끼고서 갭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 예.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 네네. 주변에서도 이제 전세집 알아보시는 분들이 깡통주택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네,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만큼 지금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된 상황입니까? 네.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급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인데 결국은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좀 균형을 이룰 때 이걸 저 한 100 정도로 봐요. 네. 100 이하로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공급, 즉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난해 11월부터 31주째 벌써 계속 100 이하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주째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수급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매매 수급 지수 자체가 결국은 이제 시장에 매물은 많이 쌓이는데 살려는 사람들은 점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도 3주 연속 하락세를 어쨌든 보이고 있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좋게 말하면 하향 안정세의 어떤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좀 나쁘게 말하면 하락의 어떤 나사형의 어떤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하락세이다 보니 네네.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혹시 내가 조금 대출이 나오거나 특히 지금 정부에서도 1주택자 생애 최초 구입을 하겠다라는 사람에게는 LTV를 80%까지 늘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집을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아직은 기다려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현 시점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집값이 내릴 전망이 우세할 때 집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겠죠. 집을 살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집값이 최소한 안정세를 보인다거나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을 때 주택을 사야 되는 거. 그런 수요들이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이거는 뭐 실수요자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네. 보는 거고요. 사실 뭐 거기다 첨언을 한다면 지금은 사실은 추이를 좀 봐야 되는 때지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진짜 실수요에 의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향후에 올라갈 금리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내가 지금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네. 먼저 분석을 한 후에 사실은 주택을 사셔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주택 내 집 마련도 상당히 뭐 대두가 되고 있지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주식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코스피가 얼마 전에 2,400선까지 붕괴가 돼서 네. 정말 많이들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런 흐름들? 오늘 사실 다시 또 2,400이 깨졌죠. 예. 그러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0이 깨졌고요. 이게 뭐 코스피 같은 경우 1년 7개월 만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1년 8개월 만입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BR이라고 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지금 있는 회사들을 다 정리하면 그 순자산으로 주식값이 주식을 쳐주고도 남아요. 그만큼 주식값이 많이 싸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 볼 거는 뭐냐면은 아직도 미래 그 긴축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향후도 계속해서 강한 긴축이 시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뭐 강한 긴축이 시도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좀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우리가 국내에 있는 주식들을 사는 분들을 동학개미 네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라고 네네네, 하고 네.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서학개미라고 네네네. 표현을 하는데 이 동학개미 투자자들을 이 언제쯤 웃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올라가는 게 안정세를 보일 때 그게 첫 번째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융자 규모가 너무 커요. 그게 20년 3월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식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그 증거금으로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주식을 그냥 반대 매매해 버립니다. 증권사에서. 이런 거래들이 좀 일어나서 사실은 신용융자 규모가 어느 정도 줄어들 때가 사실은 주가의 저점을 말할 수 있는 단계지. 현재 상황에서는 섣불리 누구도 주가의 저점을 갖다가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주가 또 사실 힘들고 주택도 그렇고 근데 또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네. 저도 진짜 출근할 때 이제 대중교통 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름값이 많이 올라 버려서 지금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낮춘다고 하는데 네. 좀 체감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리터당 한 57원 정도 내리는 건 줄 알고 예. 있어요. 문제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조치들도 중요하지만은 해외 유가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뭐 지난 금요일 날은 한 7%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유가가 최소한 100달러 이하, 90달러, 80달러 선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사실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기대를 거는 거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달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니까 예. 거기서 어떤 증산에 대한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가능하면 좀 조만간 종식되고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사실은 좀 유가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새 정부가 경제 정책들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장관 회의도 열고 대책들을 내놓으려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 분야에 관련된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 쭉 그렇습니다.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제 가장 뭐 눈에 띄는 점이 사실은 그 감세 정책을 갖다가 이제 제일 눈여겨 보는 거죠. 이제 감세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이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성장률도 플러스가 된다는 논리인데 사실 뭐 지금 이제 감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과표 구간 3천억 이상의 초대기업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25%에서 22%로 낮춰주겠다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 120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사실 이런 대기업들한테 초대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과연 현재 같은 상황에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가 본물처럼 일어날까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상황이고요. 사실 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서 사실은 세수 결손이 더 하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있죠. 사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입법 사항이니까 네. 사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 통과 여부도 아직은 뭐 누구도 섣불리 뭐 예단을 못 하는 거니까 예. 이런 어떤 경제 정책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국민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자금을 관리하고 생활을 영위해야 할까요? 지금은 사실은 빚을 내서 섣부른 투자 이런 것들은 그게 어떤 식의 투자든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때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또 뭐 지금 뭐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고공행진하고 이런 어떤 고금리의 상황이 일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까지만 좀 잘 좀 견디시고 잘 좀 이렇게 버티시면은 내년에는 좀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